오늘 내용을 다 들으시면은 초보자 때 이해하기 힘든 정말 그런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평생을 소비자로서만 살아왔던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사지? 내가 올리긴 올렸는데 이걸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저도 그랬고 많은 수강생분들께서 구매 대행을 처음 하고 빠른 시간 안에 물건이 팔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최근에도 어떤 수강생분께서 이런 카톡을 보내주셔서 한번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혜래님, 오랜만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상품 업로드 숫자 5,000개를 넘겼습니다. 확실히 전보다는 매출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업로드 당시에는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인 줄 알았는데 국내에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고객은 27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7만원을 올려서 팔렸다는 거죠. 근데 아마존에서 판매 가격이랑 배송비를 합쳐도 15만원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12만원에 팝니다. 저한테 이걸 왜 사지? 왜 이 가격에 사지? 싶은 궁금증이 막 생기네요. 진짜 이 가격에 팔아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더 특이한 경우인데 이거는 심지어 국내에 훨씬 더 저렴하게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나한테 왜 사는 걸까? 이거 잘못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려는 구매 대행, 그 다음에 위탁 판매, 리셀, 대팔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똑같은 물건이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도대체 이거 왜 사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물건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누군가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편의점, 마트,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도 전부 다 그런 식이잖아요. 이거를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거쳐서 판매를 하는 거고 그게 그 중간 단계에 그냥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지 알아야겠죠. 사실 똑같습니다. 구매 대행도 그런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구매 대행은 실제로 물건 재고를 유통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다 들으시면은 초보자 때 이해하기 힘든 정말 그런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쌓이고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소싱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런 게 왜 있는 걸까? 자, 사람들은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소비자에 대해서, 결국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마케팅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은 좀 재밌어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팔았던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8만 원대에 팔았던 물건이 있는데 이게 쿠팡에는 33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저는 G마켓에서 팔았고 해외 배송입니다. 근데 쿠팡에 로켓 배송으로 33만 원에 파는 게 있어요. 같은 물건입니다. 근데 고객은 저한테 물건을 샀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마다 전부 다른 소비를 합니다. 인간은 보통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그저 한 명의 고객에 불과하고 모든 고객이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매 대행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망하는 이유가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아, 이러면 괜찮겠지, 저러면 괜찮겠지. 내가 어떤 확률에 투자를 했을 때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 돈벌이가 될까? 어떤 음식을 만들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서 가장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될까? 어떤 물건을 올렸을 때 팔릴 확률이 높을까? 그게 내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누군가 특정한 사람 일부가 돼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같은 시간 일을 했을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나 구매대행 사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매대행 고객 타겟은 물론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랑은 좀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막 소득 수준이 대단히 높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 이런 일을 하지도 않을 거고 관심도 없겠죠. 근데 구매대행,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 구매대행 상품에 고입하는 소비자들은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우리와 소비를 하는 그런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지만 내가 파는 이런 구매대행 물건들을 구입하는 고객은 그런 가격 조금 더 저렴한 것보다 본인이 좀 더 편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약간의 돈보다는 편리함과 시간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평소에 물건을 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 원가를 알고 사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이거 원가가 너무 싼데 팔아도 될까요? 고객이 혹시 원가를 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고객이 원가를 알고 환불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애초에 원가를 따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물건을 뭐 몇천 개를 팔아봤겠지만 원가에 관련된 문의조차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심지어 예전에 정말 많이 팔았던 제품은 원가가 이제 영수증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몇백 개를 팔았는데 아무도 이거 왜 원가가 이렇게 싼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죠? 그렇게 문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 많은 진상 고객들을 만났지만 원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10,000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가격을 따질 때 이 10,000원짜리 물건을 뭘 보고 따지죠? 이게 원가가 얼마일까를 따지나요? 이게 원가가 2,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런 거를 따지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은 원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물건을 사는 고객 기준에서 그 가격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가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원가가 2,000원이어도 내가 구입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이 10,000원인 게 합리적일 수도 있고 뭐 원가가 9,000원이어도 이 제품을 10,000원에 구입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고 상품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정말 다양한 그런 변수들이 있고 우리는 그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물건을 살 일부만 타겟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모든 사람이 나처럼 소비를 한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소비를 한다. 그런 가정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애초에 그런 걸 따질 사람이었으면 우리한테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찾아봤겠죠. 그리고 그럴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당신의 물건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알아보지도 않고 당신한테 물건을 샀다. 물론 간혹 가다가 다른 데서 싼 거를 발견하고 왜 더 싸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애초에 우리는 한국에 없는 상품을 비싸게 올렸죠. 그런 거를 사는 고객 중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따질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매대행 상품, 브랜드 구매대행 상품의 특징이고 그게 우리 브랜드 구매대행 고객의 특징입니다. 이게 만약에 저렴한 제품이고 한국에서 팔고 막 뭐 그런 거였으면은 이런 경우가 많겠죠. 가격을 따져보고 조금 더 저렴한 데 있으면 막 취소하고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하려는 이 구매대행, 미국 구매대행, 브랜드 구매대행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애초에 타겟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애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팡은 우리가 물건을 사기에 너무 좋아요. 가격도 싸지만 배송도 빠르고 너무 좋죠. 물건도 다 있고. 근데 과연 이 쿠팡을 이기고 이 온라인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쿠팡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다른 포지션에 있다. 무슨 소리야? 내 주변에도 다 쿠팡만 쓰는데요? 쿠팡이 제일 좋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게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할 수도 있고 소득 수준, 뭐 사는 지역, 뭐 취미나 관심 있는 분야도 비슷할 수 있겠죠.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비슷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쿠팡 같은 이렇게 좋은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안 쓰는 사람이 있죠? 나는 그런 거 안 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나는 쿠팡이 너무 좋지만 쿠팡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는 쿠팡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쿠팡이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가 좀 악덕 기업이다. 직원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뭐 여기는 뭐 일본 자금이 들어온 회사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쿠팡 안 쓴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쿠팡이 정말 편할 수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쿠팡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쿠팡을 쓰려면 매달 멤버십 회원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쿠팡 로켓 배송도 안 되는 지역에 살고 굳이 빠르지도 않고 네이버처럼 포인트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쿠팡에서 살 이유가 있어? 누군가는 쿠팡보다 네이버가 좋을 수 있고 누군가는 11번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11번가가 뭐가 좋아? 누군가는 11번가에서 카드를 써야지 비용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이런 데서는 쿠팡이나 네이버로 비용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네이버 쿠팡에서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만약에 네이버에서 빅셀러가 팔고 있는 물건을 내가 11번가에 올렸어요. 비싸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겠죠. 빅셀러들은 대부분 네이버에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네이버만 해도 잘 팔리는 경우가 많고 네이버가 가장 판매자한테는 좋은 마켓이기 때문인데요. 수수료도 싸고 모든 게 다 좋아요. 네이버가 판매자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 하는 빈틈이 있을 수 있다. 똑같은 물건이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계속 쓰던 마켓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야 가격이 중요하고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쉽게 따라가는 게 가능하겠지만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막 조금 더 싸게 살 필요도 없는 분들도 있고요.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팔죠. 근데 이게 엄청 비싸요. 비싼데 과연 왜 사 먹을까요?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어디서는 싸게 팔고 어디서는 엄청 비싸게 팔아요. 이 사람들이 바보여서 이걸 사는 걸까요? 싸게 파는 데를 몰라서 안 사는 걸까요? 자, 같은 아이스크림, 다른 가격.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구매대행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도 비슷할 수 있어요. 에이, 그건 다르죠. 산에서는 운반되는 비용도 있고 편리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산에서 사는 거랑 멀리 있는 마트 가서 사는 거랑은 다르지만 인터넷은 똑같다. 자, 인터넷 시장이 모두 같은 조건일까요? 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이게 어렵지 않아서 싼 데서 찾을 수 있는데 왜 비싼 데서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 누군가는 아이스크림을 산에서 비싼 돈 주고 사요. 누군가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근처 편의점에서 좀 더 싸게 사갈 수 있겠죠. 누군가는 더 싸게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사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산에서 갑자기 먹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녹을 수도 있는 거고 들고 가기 귀찮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산에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비싼 게 아닌 거죠. 누군가한테는 똑같이 비싼 물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누군가는 비싼 만큼 또 다른 이점이 있으니까 가격이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고 뭐 녹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 멀리서 살수록 불편하지만 싸겠죠. 온라인도 똑같아요. 누군가는 11번가를 자주 애용해서 11번가에서 바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좀 비싸게 사겠죠. 근데 빨리 물건을 사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한 번 더 찾아봐요. 쿠팡에. 쿠팡에 더 싼 게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네이버 최저가 비교 들어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좀 더 싸게 살 확률은 높아지겠죠. 누군가는 그냥 빨리 사버리고 끝내는 게 귀찮으니까 막 뭐 새로운 마켓 가입도 해야 되고 나는 뭐 여기 막 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원래 쓰던 게 있는데 굳이 내가 뭐 이렇게 또 찾아볼 필요가 있나. 누군가는 여기서 사고 누군가는 여기서 사고 누군가는 여기 사겠죠. 자, 똑같아요. 누군가는 위니프에서 사고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아마존에서 직구하니까 더 싸네. 누군가는 자기가 직접 사겠죠. 사람들이 이 구매대행 사업을 아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존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다고? 직접 구입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직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도 안 하면서 귀찮아서 안 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사면 쌀 텐데. 고객들은 정말 다양하다. 누군가는 비싸지만 여기서 사고 누군가는 싸게 여기서 사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살 때 집 앞에 있는 그냥 대리점 가서 빠르게 편하게 거기서 그냥 하란 대로 해서 빨리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뭐 서울에 어디 막 싸게 파는 곳에 가가지고 가서 막 시세도 알아보고 막 돌아다니고 발품 팔아서 더 싸게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학생이고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알면 좋은데 한국은 다양한 커머스가 활성화된 좀 특이한 국가입니다. 뭐가 특이하냐? 자, 이게 2021년 기준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 점유율 순위 상위 10개국인데요. 한국은 무려 5위입니다. 전 세계 뭐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무려 5위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자, 이게 아마존이 입점한 국가들이거든요. 뭐 없는 데도 지금 있는데 대표적인 아마존 입점 국가입니다. 자, 일단 중국은 제외. 중국은 지네 것만 하니까 여기는 뭐 미국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 것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나라니까 좀 예외라고 보고 나머지 국가 볼게요. 미국은 아마존이 이제 미국에서 생겼고 영국 아마존 있고요. 일본 아마존 있고 독일, 프랑스, 인도, 캐나다, 브라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없어요. 한국만. 이게 우리나라의 온라인 시장이 특이한 부분이 있는 건데 자, 유일하게 아마존이 진출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자,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한국 진출을 꺼리는 이유가 쿠팡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아마존이 성공을 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발빠른 대한민국은 쿠팡이라는 기업이 먼저 그거를 해버렸어요. 아마존이랑 똑같이. 근데 한국은 이미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온라인 시장이 이미 꽤 컸어요. 그러니까 쿠팡도 들어왔는데 사실 쿠팡도 생각보다 점유율을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쿠팡이 아마존처럼 한국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상하게 한국에서 네이버나 다른 마켓들이 생각보다 견고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막 뭐 11번가 G마켓 이런 옛날부터 있던 마켓들이
생각보다 아직도 다 살아있어. 정말 막 쿠팡뿐만 아니라 뭐 신세계, 위메프, 막 티몬 정말 많죠. 근데 보통 이런 온라인 시장은 아마존처럼 하나가 먹으면 대부분 망하기 쉽거든요. 왜냐면 지금 쿠팡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쿠팡처럼 물류센터를 구축할 수도 없고 쿠팡처럼 그렇게 빠른 배송, 낮은 배송 단가 이렇게 이걸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른 데서 사요. 쿠팡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별거 다 있어요. 중고마켓도 되게 많고 카테고리별로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죠. 뭐 사실 여기서 파는 것들이 막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데들도 다 결국에는 오픈마켓이에요. 오픈마켓. 무신사도 결국에는 다른 업체들이 여기 입점해서 파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쿠팡도 똑같고 뭐 오늘의 집도 다 비슷합니다. 뭐 자체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결국엔 여기도 대부분 그냥 오픈마켓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각자 그런 원하는 마켓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합리적으로 소비를 한다면 사실 쿠팡이나 네이버만 살아야 돼요. 가장 빠르고 가장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인간은 잘 바뀌지 않아요. 편한 걸 좋아하는데 이 편하다의 기준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뭐 그런 당근마켓이 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전체 물건이 나와 있는 중고나라가 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뭐 이렇게 무신사 홈페이지 화면이 편할 수도 있고, 뭐 누군가는 로켓 배송에 이런 게 편할 수도 있고, 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무신사는 옷을 파는 곳인데 막 여기서 전자제품도 팔아요. 그러니까 무신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차피 옷도 맨날 무신사에서 사는데 전자제품도 그냥 무신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쿠팡에서 쓰니까 뭐 우리가 원래 마트 가서 장 보던 그런 야채 과일들도 에이 그냥 쿠팡에서 사야지, 내가 원래 썼던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이 사람을 어떻게든 모으려고 하잖아요. 일단 모이고 그 사람이 쓰게 만들면, 적응만 되면 그때부터 그냥 게임 끝입니다. 넷플릭스 일단 들어오게 하고 구독하게 만들어요. 자동 결제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쭉 씁니다. 물론 취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한번 구독을 해놓으면 웬만하면 그냥 유지를 해요.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물건을 안 샀을 때는 물건을 사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내가 마켓을 차렸어요. 새로운 물건이 나왔어요. 이걸 사게끔 만드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미 얘가 내 걸 써봤어. 그리고 구독까지 해놨어. 그럼 다음 달에는 가만히 있어도 얘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처음에 내 걸 쓰게 만들어야 되고 익숙해져야 된다. 그 말이 뭐냐면, 구매 대행에서 우리가 막 어떤 이상한 마켓에 올려도 누군가는 그 마켓을 기본값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나보다 싸게 파는데 팔릴까요? 쿠팡이 제일 좋은데 팔릴까요? 아니요. 누구나 네이버 쿠팡을 쓰진 않아요. 자,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다이소에서 1,000원에 사서 당근마켓에 3,000원에 올리면 팔린다. 이게 진짜 뭐 팔리는 경우가 있다고는 해요. 제가 예전에 당근마켓을 해보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게 있어요. 자, 제가 원래 구매 대행을 하기 전에는 사실 중고거래로 돈을 벌어볼까 했어요. 이 커피 머신이 어떤 지역에서는 95,000원에 팔아요. 근데 같은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는 막 120,000원에 거래가 돼요. 이게 뭐 2만원 차이지만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뭐 거의 20% 30% 차이죠. 이게 조금 이상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시세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혹은 어떤 가격의 어떤 무지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네. 그리고 비싸게 올려도 굉장히 잘 팔았어요. 조금만 비싸게 올려도. 제가 경기도랑 충청도랑 전라도랑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뭐 직장이나 집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지역이어가지고, 그래서 당근마켓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막 90만 원에 올라오는 미개봉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거를 110만 원에 올리면 또 팔려. 한 건에 20만 원이 남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사업화를 하려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정당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심지어 이게 새 제품이랑 별 차이가 안 나게 해도 팔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근마켓도 약간 매니아층이 있어요. 보통 40, 50대 여성분들은 거의 당근마켓에서 쇼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고거래 개념이 아니에요. 중고거래 플랫폼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게 쇼핑몰 어플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가격이 싼지 비싼지도 몰라요. 그냥 올라오면 좋은 건 줄 알고 우리 동네에서 뭔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당근 거래가. 제가 이 커피 머신을 굉장히 비싸게 올렸거든요. 한 9만 원, 10만 원에서 샀다가 거의 3만 원 넘게 마진을 내서 한 13만 원인가에 올렸는데 팔렸어요. 팔아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14만 원인가? 그때 아마 새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최저가, 인터넷 최저가 제가 찾았던 것보다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전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거 어디 거예요? 이탈리아 거, 뭐 어디 나라 거예요? 막 뭐 물어봤나? 일리가 이탈리아 브랜드인가 그럴 거예요. 뭐 유럽 거죠? 이거? 뭐 이러면서 이거 뭐 좋은 거죠? 잘 쓸게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올리느냐에 따라서 자, 이 제품 뭐 어디서 구했는데 필요가 없어서 싸게 팝니다. 뭐 미개봉입니다. 뭐 왜냐면 뭐 최저가보다 비쌌다는 거지 또 일반적인 시중 소비자 가격보다는 쌌어요. 원래 이게 그냥 진짜 제 돈 주고 사면은 한 17만 원 정도 할 텐데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매장 가서 하면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서 비싸게 팔아도 팔려요. 누군가 또 사요. 근데 온라인으로 더 싸니까 그때 막 네이버였나 오늘의 집인가에서 또 이렇게 최저가 해보니까 싼 게 있었어요. 그때 이분하고 거래를 하고 나서 이걸로 돈을 벌어볼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시스템을 만들려고 핸드폰을 3개를 구입을 하고 지역을 이게 핸드폰 하나마다 당근마켓 지역을 2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역 범위를 최대로 하고 6지역으로 나눠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해가지고 계속 시세 트래킹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매입과 판매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려고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사업이지만 이게 뭐 정당한 사업은 아니어서 안 했는데 전 이때 좀 많은 걸 느꼈던 거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생각하고 사진 않는구나.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구나. 이거를 구매 대행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구매 대행은 더 이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구입을 안 한다. 그리고 구매 대행 타겟은 거기에 더 많이 해당이 된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구매 대행 사업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물건이 처음에 빨리 팔릴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당연한 현상이고 그때 왜 팔렸지? 왜 사지? 의심하고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상황을 최대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초보자들은 처음에 물건이 팔리면 이걸 왜 사지? 아니면 물건을 찾을 때, 올릴 때 이걸 사겠어? 에이, 잘못 샀겠지. 에이, 나라면 이거 안 사. 이런 생각이 박혀 있으면 물건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매 대행 타겟 고객은 우리랑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좀 더 매니아층인 경우가 많고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크게 따지지 않는 고객들일 가능성이 큰데 이 물건을 파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생각대로 하면은 결국 방향이 이제 잘못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 좋겠네? 이런 거 싸고 좋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취향이고 여러분은 그냥 일반 대중적인 취향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대중적인 물건들은 구매 대행 초보업자가 팔 만한 게 없습니다. 그건 이미 수입이 되어 있거나 이미 누군가 아주 대기업에서 아니면 빅셀러가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물건이 팔리면 이걸 왜 샀지? 이걸 왜 샀을까? 이래서 샀나? 저래서 샀나? 그럼 이런 것도 사겠네? 물건 올릴 때 이거 너무 별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나라면 안 살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사겠다. 계속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쌓아가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물건을 많이 팔게 되면 물건을 볼 때 예전에 이런 것도 팔렸어. 이렇게 했더니 팔렸는데 그럼 이것도 팔릴 수도 있겠다.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불안함이 좀 줄어들 거예요. 물건이 팔렸을 때 이거 왜 샀지? 취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보다는 이런 고객들이 있었지. 이분도 이래서 샀네.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구매 대행 사업을 하겠다. 사람들한테 뭔가를 파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계속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걸 왜 살까? 사람들은 다양하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항상 판단을 할 때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평소에는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난 이거 별론데? 난 이거 비싼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 가격이면 사람들이 많이 사겠다. 식당을 가서도 밥을 먹을 때도 이 정도 가격이면 보통 사람들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좋겠다. 뭔가 그런 사업적인 마인드를 계속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초반에 급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결국 급하게 벌려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결국 편법을 찾게 되고 결국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오래 갈 생각으로 해야 돼요. 정말 짧은 기간 동안만 내가 바싹 조금이라도 벌겠다? 그럴 마음이면 진짜 안 하는 게 낫고 제일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처음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 여기에 시간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